없던 문 앞에서 겨울은 여전히 매섭게 남아 있었다. 창밖 나뭇가지 위에 남은 눈송이가 미련처럼 매달려 있었고 병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은 유리 너머로도 싸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무리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창가 커튼의 그림자를 따라 눈길만 옮겼다. 며칠 전 집 안 욕실에서의 낙상, 갑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바닥 타일의 차가움, 움직이지 않는 다리, 손끝에 닿은 물기, 그 모든 감각이 내 기억 속에 꽉 박혀 있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마치고 회복병동에 누워있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르신, 뼈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저하가 보입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말은 내게 날벼락 같았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정신까지 흔들린다는 뜻이었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깊은 좌절을 느꼈다. 평생 살아온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병실 한쪽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얼굴은 어둡고 무거웠다. 아버지, 요양원에 잠시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직 집에서 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이건 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덧붙였다. 혼자 지내시다 또 낙상이라도 하시면 위험합니다. 요양원에서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2등급 판정이 났으니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한 달에 45만 원 정도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따뜻한 저녁 식탁, 둘이 함께 나눈 대화, 아내의 손길, 그 모든 게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이 떠난 뒤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대화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떠밀려 들어가는 길이지요. 그곳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한 명의 환자로만 남지 않을까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새벽에 들어와 이불을 고쳐주었을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다. 가족이 준비한 작은 여행 가방에 옷과 세면도구가 담겼다. 아들은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 잠깐이라고 생각하세요. 재활하시고 건강해지시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다. 회색 건물, 커다란 간판, 정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 멀리서 보기에는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그러나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감옥의 철문 앞에 선 죄수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들어가시죠. 아들의 손길이 내 등을 살짝 밀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요양원의 자동문이 열리며 낯선 공기와 규칙적인 시계 소리가 동시에 나를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곳은 내 삶을 시험할 곳이다. 나의 자유와 존엄이 흔들릴 곳이다. 그렇게 나는 요양원의 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다. 챕터 2. 규격화된 하루 확장본.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낯선 소리가 귀를 울렸다. 어르신들,
기상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요양원 복도에는 이미 불빛이 환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시계를 확인했다. 6시 정각. 집에서는 늦게까지 잠들어도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밥 냄새에 천천히 눈을 뜨곤 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시계가 사람을 깨웠다.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고 관절은 뻣뻣했지만 직원의 재촉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는 이미 두세 명의 어르신들이 허둥지둥 옷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옆 침대의 노인이 중얼거리자 다른 분이 대답했다. 여긴 요일이 무슨 소용이요. 그냥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지. 그 말에 웃음소리도 대꾸도 없었다. 침묵이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긴 복도 끝까지 늘어선 기다림. 나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마치 군대에서 대기하는 병사처럼 차례를 기다렸다.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나를 더 불편하게 한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 다른 분들 기다리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움직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야 하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바삐 식판을 나르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죽, 김치, 작은 반찬 몇 가지가 규격처럼 놓여 있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직원이 말하며 내 앞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올렸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옆자리에 노인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직원이 다가와 대신 떠먹여 주었다. 그 과정은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빠른 동작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처럼 보였다. 천천히 먹을 수는 없는 건가?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약 드셔야 해요. 물 드릴 테니 얼른 삼키세요. 나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알약 2개를 입에 털어 넣었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퍼졌지만 물로 억지로 삼켜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작업 대상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도 비슷했다.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식사가 배급되고 정해진 약이 배달되듯 내 손에 쥐어졌다. 직원들은 늘 바빴고 우리는 늘 수동적이었다. 오후가 되면 프로그램 시간이 있다고 했다. 종이 위에 색칠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따라하는 정도였다. 자, 오늘은 이 도안을 예쁘게 칠해보세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다. 나는 연필을 쥔 손이 떨려서 색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온 75년의 삶은 어디로 간 걸까?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날들, 아이들과 함께한 웃음, 아내와 걸었던 산책길. 그 모든 기억이 무너지고 지금은 단지 요양원에서 번호로 불리는 사람일 뿐인가?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정해진 메뉴가 나왔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정리된 반찬, 다시 약, 다시 시간의 압박. 식당 시계의 초침은 끊임없이 돌았고 직원들의 걸음은 늘 분주했다. 밤 9시 불이 꺼졌다. 어르신들, 이제 취침하셔야 합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마음속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과 함께 나누던 식탁은 늘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내 입맛을 물으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올려주곤 했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식사는 시간이요, 약은 절차입니다. 나는 단지 하루를 규격화된 틀 속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환자라는 호칭으로만 불리며 나는 그 편지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첫 주가 흘러갔다. 규격화된 하루. 그곳에서는 나의 목소리도, 나의 속도도, 나의 선택도 사라지고 있었다. 챕터 3. 존엄을 잃어가는 순간들. 요양원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여기서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 같은 순서, 같은 표정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아침 6시에 불빛, 줄 서는 화장실, 기계적으로 나오는 밥상, 그리고 정해진 약. 모든 것이 일정했고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 호출기를 눌렀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곧 누군가 오겠지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몇 분 아니 10여 분이 흘러도 기척이 없었다. 결국 문을 열고 지나가던 직원을 불렀다. 저 허리가 아파서 좀. 직원은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서요.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기다렸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는 말은 한참이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그때 느꼈다. 내 고통은 여기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호출기를 누르기가 두려워졌다. 혹여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될까, 괜히 민폐가 될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몸이 불편해도 혼자 참고 버티는 날이 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옆 침대에 어르신이 심하게 기침을 하셨다. 괜찮으세요? 내가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급히 호출기를 눌렀지만 직원이 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 호흡 곤란이 오셨네요. 산소 준비해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급박함보다는 업무 처리의 냄새를 맡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에서의 생명은 그저 하나의 상황일 뿐인가. 며칠 뒤 복도를 지나던 중 낯선 정적을 느꼈다. 어느 방 앞에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곧 주인이 침대를 밀어 나오고 있었다. 흰 천으로 덮인 몸.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분은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내게 미소를 건네던 늘 조용한 어르신이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다. 그저 또 한 명의 입소자가 떠났다는 듯 일상은 그대로 이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다시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죽음을 목격한 그날에도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반찬으로 정해진 속도로 진행되었다. 나는 그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죽음마저도 소리 없이 처리되는구나. 마치 창고에서 물건 하나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 깨달음은 나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이 떠난 날 집안 가득 울음이 있었지요.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까지 찾아와 당신을 배웅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두가 증명해 주었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떠나도 그저 하루의 기록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곳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나의 삶을 기억해 줄까요? 누가 나를 이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해 줄까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이상한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 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두려워졌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재활실에서 체조를 따라 할 때도 누군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요양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그 규칙 속에는 사람의 존엄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점점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감옥 같았다. 숫자로 불리고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죽음조차 소리 없이 치워지는 곳. 그때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겠다. 나를 잃지 않겠다. 챕터 4. 결심 다시 걸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긴 밤을 보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가? 그저 이곳에서 잊힌 채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은가? 대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야 했다. 재활실로 향한 첫날 나는 두려움과 결심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재활실 문을 열자 환한 조명이 나를 맞았다. 바닥은 반짝였고 한쪽에는 평행봉이 길게 놓여 있었다. 이곳은 내게 감옥 같던 요양원 안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깃든 공간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부터 해볼까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 말이 벅차게 다가왔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고관절 수술 자리에서 전해지는 통증은 날카롭고 무거웠다.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첫날은 5번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러나 그 땀 속에서 나는 작은 성취를 느꼈다. 며칠 뒤 나는 평행봉 앞에 섰다. 오늘은 2걸음만 해봐요. 치료사의 격려 속에 나는 손으로 봉을 움켜쥐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온몸이 흔들렸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두 번째 발을 옮겼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겨우 2걸음. 그러나 내겐 자유로 가는 2걸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걷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침마다 근육이 뻣뻣했고 밤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약을 스스로 챙기는 훈련이었다. 그동안은 직원이 주면 그대로 삼켰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다. 나는 작은 달력을 준비해 날짜별로 체크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꺼내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잘했어, 영철아. 오늘도 너는 내 삶을 지켰어.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편지처럼 마음을 기록했다. 내 아이들아, 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잘 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겠다. 스스로 약을 챙기고 스스로 걸어 나갈 것이다. 너희가 믿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저녁 밥상 앞에 다시 앉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요양원의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식당에서 서둘러 삼키던 밥도, 재활실의 고통도, 직원들의 차가운 말투도 더 이상 내 마음을 꺾지 못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처음엔 2걸음이었던 발걸음이 어느새 10걸음이 되었다. 약을 챙기는 손길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작은 수첩에 오늘의 성취를 기록했다. 오늘은 10걸음. 오늘은 약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일수록 내 안의 자신감은 커졌다. 나는 깨달았다. 요양원 안에서도 내 존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이 작은 성취가 쌓여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나는 믿고 있었다. 챕터 5. 집으로 돌아온 날.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드는 4월 초 의사가 나를 불렀다. 이영철 어르신 재활 경과가 좋습니다. 보행도 안정적이고 일상 동작도 가능하십니다. 약물 관리도 스스로 하실 수 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달력에 기록도 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정도라면 굳이 요양원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양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러나 동시에 자녀들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벽이 남아 있었다. 가족 면회 날 나는 아이들을 마주 앉혔다. 얘들아, 이제 아버지는 괜찮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버지, 집은 혼자 계시기 위험합니다. 혹시 또 넘어지시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요양 서비스가 있지 않느냐. 하루 3시간 보호사가 와서 약도 챙겨주고 식사도 도와줄 수 있다.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더 이상 갇혀 살고 싶지 않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그동안 죄송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은 내려놓아라. 아버지는 아직 살고 싶다. 자유롭게 존엄을 지키며. 며칠 뒤 나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작은 화분, 오래된 달력, 아내와 함께 고른 커튼. 모든 것이 나를 환영하는 듯 보였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이들이 의자를 내어주었지만 나는 스스로 걸어가 앉았다. 그 짧은 걸음조차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다. 첫날 아침 방문 요양 보호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오늘은 약 드셨나요? 나는 웃으며 달력을 보여주었다. 네, 체크했습니다. 보세요. 달력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줄지어 있었다. 보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식사 준비와 청소, 그리고 간단한 운동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안도되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거실에 앉아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보고 싶었다, 내 새끼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점심 후 나는 체크리스트에 운동 10분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 햇살은 요양원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의 빛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 집은 여전히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요양원에서의 3개월은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나는 이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던 시절처럼 하루를 기록하고 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오. 저녁 무렵 나는 작은 산책을 나갔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길.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꽃 피는 나무들이 고개를 내밀고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아직 이영철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 별빛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챕터 6. 존엄을 지키는 삶. 집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하루를 맞이한다. 차가운 요양원 복도 대신 내 방에 들어오는 햇살이 나를 깨운다. 규칙적이지만 강요되지 않는 나만의 일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아침마다 나는 달력을 펼친다. 오늘의 약을 챙기고 작은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다. 그 동그라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켰다는 증표다. 방문요양 보호사는 오전에 잠시 들러 집안일을 돕는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짧은 대화지만 나는 거기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낀다. 요양원에서 들었던 사무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진심이 담긴 말투다. 점심 후에는 작은 운동을 한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노쇠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감옥이 아닌 집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존엄이다. 이것이 자유다. 무엇보다 기쁜 건 가족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저녁 무렵이면 손주와 영상통화를 한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운동도 하고 책도 조금 읽었지. 그리고 너랑 이렇게 통화하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화면 속 손주는 까르르 웃는다. 그 웃음은 내게 가장 좋은 약이자 살아야 할 이유였다. 가끔은 아내가 그리워져 집안 곳곳을 둘러본다. 부엌에서 나던 된장국 냄새, 거실에 함께 걸터 앉아 보던 드라마, 그리고 침대 옆에 놓여 있던 그녀의 안경. 모두 시간이 멈춘 듯 내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요. 나는 이제 당신이 걱정하던 그 어두운 방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내 호흡으로, 내 속도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더 든든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지요. 영철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와 존엄을 잃는다.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을 정리하고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작은 대비가 존엄을 지켜준다. 그리고 혹여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직원들의 태도와 말투, 식사하는 장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이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는지.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나는 요양원의 복도를 떠올린다. 그곳은 차갑고 질서정연했지만 인간의 온기가 부족했다. 이 집은 낡고 작은 공간이지만 나의 숨결과 추억이 살아있다. 그 차이가 바로 존엄의 차이다. 저녁 산책길, 바람이 내 뺨을 스친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운다. 나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걷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삶의 선언처럼 느껴진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나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존엄을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본다. 멀리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내게 속삭이는 듯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내일도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릴 것이다. 그 작은 원 하나가 내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